네, 이어서 중재 판정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판정 취소는 물론 이제 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원이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긴 한데 당사자들 중에 이제 패소한 사람이죠. 당사자 일방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일방 중에서 아마 패소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요청을 받은 법원이 이 중재 판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이제 중재 판정의 취소입니다. 중재 판정의 취소를 받으려면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중재 판정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취소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든 중재 판정이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중재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하에 이제 취소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뭐 취소할 이유가 없다라면 법원은 취소 신청에 대해서 각하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취소의 사유를 봐야 될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뭐 한국중재법에도 나와 있고 뉴욕협약이나 운시트랄 모델법에도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합니다.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는 크게 나눠보면 카테고리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취소 신청을 한 당사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법원이 직권 조사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취소 신청 당사자가 그러니까 취소 신청을,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 중재 판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은 중재 판정에서 진 사람, 패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이 사람이 이것이 중재 취소 사유입니다라고 자기가 증거를 들이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사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중재 합의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를 한 당사자가 무능력자, 이런 중재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사실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중재 합의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중재 합의의 어떤 그러니까 중재의 판정을 만들어낸 것이 중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죠. 중재 합의 자체가 뭔가 거기서부터 잘못이 됐다. 그거를 사실 이 부분이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증 책임 자체가 신청인 측에 있는 거고, 신청인이 만에 하나 뭐 그런 어떤 문제를 입증을 해낸다면 법원도 이에 대해서 중재 판정을 취소를 결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중재 절차나 중재 심리와 관련해서, 중재 절차는 당사자들, 신청인이든 비신청이든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어떤 대우, 평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일 중재 절차에서 어떤 방어권, 충분한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중재판정부의 어떤 역할에서, 그러면 이 중재판정은 어떤 한쪽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중재판정이 되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럼 법원이 판단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했을 때 뭐 중재 판정부는 할 만큼 했어요. 뭐 심리기일에서 대해서 통지를 받고 출석하라고 이야기도 듣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불참을 하거나 뭐 했다면 그거는 취소 사유가 없는 거죠. 네가 열심히 중재 판정에 참여하지 않아 놓고 방어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 법원이 이거를 무작정 그러니까 패소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걸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터링을 해야죠. 어떻게 실제로 중재 판정이 진행됐는지 뭐 모든 게 기록이 남아져 있죠. 중재판정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뭐 심리 뭐 증거 자료 내라 서면 심리의 경우에 뭐 서면으로 제출하라 뭐 구술 심리의 경우에 참석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통지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근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패소를 예감한 그러니까 중재 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중재에서 질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중재 절차를 지연시키고 절차의 어떤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왜 축구로 치면 침대 축구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이것을 취소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겠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인의 월권. 이건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중재 합의에서 약정된 바가 있어서 어떤 그 권한 하에서 이제 중재 판정부가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재 판정부가 중재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어떤 신청 내용을 벗어나거나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래를 뭐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판정을 내린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게 되고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판정부 구성 혹은 중재 절차의 위반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중재 판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중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제가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뭐 한국중재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역협약이라든지 뭐 대한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고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그 절차와 그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죠. 중재 판정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취소의 사유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22번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거는 법원이 그러니까 중재 판정의 취소 소송이 제기됐고 이 사안들은 법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거를 직권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취소를 내려야 되는 그런 취소 사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중재 가능성 우리가 앞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전에 아마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이게 과연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리고 중재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요 사안이 중재의 판정으로 결론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중재의 가능성, 이 사안이 중재로 다룰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중재로 할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민사가 아니라 민상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사건인데 내지는 행정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취소 사유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물론 중재 절차의 하자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조심해야 될 문제가 공공질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중재 판정 자체가 그 집행국가의 어떤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중재 판정의 취소를
합니다. 중재 판정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에 의해서 피신청인 측에 부과되는 의무가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어떤 도덕적 룰, 공서 양속에 위배된다. 이렇게 되면 뭐 문제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을 강행하라라는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금지 제품을 뭐 인도하라라든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을 인도하라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총기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중재판정부가 총 100정을 인도하세요 라고 판정 내렸어요. 되나요? 안 되죠. 중재판정부가 뭐라고. 한국은 총기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마약 거래도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판정이 내려지면 그거는 취소. 자, 그러면 이러한 중재 취소를 제기하기 위한 어떤 제기되는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은 한번 절차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대상이 되는 중재 판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재 판정 취소에 의해서 살펴보면 중재법, 한국 중재법에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에 한국의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 중재 판정, 그러니까 그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이게 외국의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해야 돼요. 한국의 법원에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에는 중재 판정의 취소를 하려면 여기서는 뭐 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본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중재를 하게 된 그 갈등의 본질 있죠. 그러니까 본싸움. 그 본싸움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 판정이 뭔가 절차적 하자라든지 공소양속 위배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취소에 대한 어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데, 어떤 그 중재 판정이 그 본싸움을 하기 전에 중재 판정부가 뭐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신속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뭐 임시적인 어떤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는데 뭐 중재 판정부가 각하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 판정 취소는 결론 내린 거 있잖아요. 그 중재 판정부가 판정문으로서 어워드로서 딱 결론 내린 거, 그거를 뒤집는 그런 결정인 거고, 그 사유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재법에 따라서 보통 중재가,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판정이 내려지면 중재판정부가 그 판정을 내리면 이게 중재판정부가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을 가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력이 없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법원에 들고 가가지고 승인과 집행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승인과 집행을 받는 법원은 결국 중재에 관한 어떤 관할 법원이거든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보통 뭐 여기서 뭐 중재합의에 지정된 법원 근데 중재합의에서 지정된 법원이 중재지죠.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재하기로 했고, 그 중재기관이 그 대한상사중재원이면 한국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서울 본부가 삼성동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관할 법원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중재 판정문의 어떤 정본을 받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오탈자 수정이라든지 추가 판정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하여튼 어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 일자를 제가 앞에서 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카운팅 날짜거든요. 카운팅을 시작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에 대해서 만약에 어워드가 내려졌는데 이걸 들고 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받았어요. 법원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했다는 것은 최소한 그 법원이 그 중재 판정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실 제가 중재 판정의 취소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중재 판정 내용이 한국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나온 중재 판정이 한국법에 상충되고 한국의 공소양속에 위배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 승인과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터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인과 집행이 결정되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중재 판정의 취소에 소를 제기할 수가 없고요. 뭐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소송이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라 중재 판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이 한번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 다시 소송 제기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2번 받는 그런 효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법원이 중재 판정을 승인과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미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이 어떤 승인과 집행을 내린 경우에는 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걸로. 근데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법원이 뭐 이미 진짜 공소양속에 위배되는 사안이고 한국법을 위반한 중재 판정이라면 거기서 이미 필터링이 한번 다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25번 슬라이드는 그거예요. 자, 중재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중재 판정이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의 소를 제기를 했고 법원이 취소했어요. 야, 이거 문제 있다. 뭐 절차에 하자가 있다. 뭐 변론권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혹은 뭐 한국 현행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서 취소를 결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중재 판정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확정이 되면 중재 판정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중재 판정이 없어지는 거,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거는 오케이.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이 부분이 있어요.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 합의로서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중재 판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취소되는 건 당연해.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중재 판정을 취소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원래의 그 중재 합의는 유효하냐 효력이 없어지냐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재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중재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중재 판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재심해야 된다. 라는 입장과 중재 판결이 취소되면 중재 합의 효력도 사라지기 때문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된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중재법은 재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중재 판정의 취소가 내려질 때 중재 판정에 우리가 앞에서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를 봤잖아요. 그 사유 중에 뭐가 있었어요? 중재 합의의 유효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재 가능성이라든지 중재 합의의 무효,
중재 가능성 유무, 그리고 이 중재 합의의 어떤 공서양수 위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재 합의 자체가 잘못됐고 중재 가능성이 없는 걸, 예를 들어서 뭐 형사 사건인데 중재 합의로 하기로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판정이 취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중재 합의도 취소된다, 혹은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유 있죠. 그게 아닌 사유. 그러니까 뭐 현행법을 위반을 했다든지, 뭐 중재 절차 진행상에 당사자의 어떤 변론권이, 방어권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유로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중재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중재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따라서 중재 판정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 합의도 같이 같이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중재 취소의 사유에 따라서 중재 판정만 취소되고 중재 합의는 그대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유로 중재 판정을 취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재 판정의 취소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상사 중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워야 할 부분은 거의 다 배웠어요. 뭐 제가 더 깊게 안 들어간 내용도 있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 거의 뭐 10주, 12주,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랑 오리엔테이션을 빼면 한 10주 정도에 나눠서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더 줄이면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뭐 조금 더 임팩트하게 진행을 했으면 뭐 한 8주 뭐 안에도 끝낼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인원들이 좀 많았다면 이게 모의 상사를 좀 길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8주 정도 강의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모의 상사를 뭐 한 4주 동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죠. 참여하는 인원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조금 어려운, 뭐 처음 접하는 아마 내용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처음 접하는 단어들도 많았을 것이고, 뭐 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지난주에도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5월 25일이 되겠네요. 5월 25일 날 드디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월 25일 날 만나서 우리가 상사중재와 관련된 조구성 이제 결론을 내리고,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제가 뭐 다시 한번 뭐 좀 고민을 해보고, 아마 그때는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수업 아마 뭐 주중에 한번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조구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만나서 강의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올림픽 정신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뭐 꼭 참여를 얼마만큼 하느냐를 좀 볼 거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4개 조가 구성이 되면 2개 조는 앞에 나와서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뭐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반박을 할 텐데, 나머지 조가 있잖아요. 나머지 조는 노는 조가 아니에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중재는 사실 배심원이 없습니다. 소송은 배심원제가 있죠. 국민 배심원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리고 중재는 비밀주의이기 때문에 방청객도 없어요. 소송은 방청객이 있죠. 공판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개 조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면 나머지 인원들은 우리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노는 게 아니라 미션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기말고사 대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 자체를 문제 기반 학습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는 학교 측에다가 제가 정상적인 방식인 중간 기말고사를 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학점을 부여하고 평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 이제 기록이 남아있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어 그 실제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이 조는 어떤 거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실제로 이 중재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학생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걸 이제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만나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어느 정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지금 상황이 우리가 뭐 굉장히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몸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이러면 뭐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일 날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LMS로 또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이제 만나면 실제 우리가 상사중재 심리를 진행하는 거는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할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 열흘이나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조별로 뭐 단톡방을 파든 아니면 기본 4인 구성으로 조를 구성해 줄 테니 만나든, 4인은 만날 수 있잖아, 카페에서. 그래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준비 시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공지를 하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텍스트로 다시 한번 뭐 지금 이 강의하면서 이야기한 내용 거의 똑같을 거고, 또 만나서도 또 제가 얘기할 거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 주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